FOMC를 다들 중요하게 보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업 실적이 어떨 것이냐인데 최근 소매업체 쪽에서도 과도하게 이제는 재고를 줄여놔가지고서 조금 늘려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줄여놨던 재고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재고를 우리도 좀 다시 쌓아 나가 볼까라고 할 때부터가 그 실적 장세 시작이거든요. 드디어 기다리던 실적 장세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 증시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시는데 정신 좀 없으셨겠어요? 네. 놀라지 않으셨어요? 방금 전에도 또 연락하셔서 네. 근데 이게 그 차단을 해도 울리나 봐요. 저도 이게 소리로는 네, 안 울렸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네. 어쨌든 뭐 별일 아닐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을 계속 해야죠. 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뭐 부채 한도 네. 협상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합의안은 나왔습니다. 네. 그 두 수장 간의 합의안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그 통과가 아직 된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뭔가 의회에서 목리를 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겠죠? 사실, 네, 미국에서 네. 이 정도 나오면은 그냥 거의 이제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은 예.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짧게 네. 양쪽에서 어떤 점이 있었느냐를 네. 짚어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건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내년도에 있을 대선에서도 이슈가 되는 거를 제일 피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가지고서는 2년 동안 이제 그 한도를 상향을 4조 달러 정도 시켜준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부분일 것이다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그러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떠하냐 했을 때 뭐 사실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해가지고서 드라마틱하게 그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공화당이 좀 그동안에 문제의식 삼았던 부분들, 가령 예를 들면은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서 나이대, 연령대를 조금 더 그러니까 기준을 좀 근로 기준을 강화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너무 이제 좀 복지가 그 좀 새는 데가 있는 것 같다, 비용이 라는 부분을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공화당의 주장이 일단은 받아들여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미국의 국세청에서 네. 그동안 국세청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보시면은 뭐 최저 세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글로벌에, 오히려 기업들은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 가지고서 이게 탈세인지 아니면 절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 쪽에다가 대규모로 그 이제 자금을 이제 그 예산을 늘려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잡아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 사실 공화당에서 많이 불편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아예 다 없애야 된다. 당초에 이 안이 어느 정도 나왔냐 하면은 10년간 80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국세청에 투자를 하면 인력도 늘리고 그런 시스템도 고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4천억 달러를 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좀 커트를 이제 줄이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는 코로나도 이제는 뭐 긴급 상황 다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관련해가지고 아직 쓰지 않은 예산은 그대로 그냥 다시 되돌려도 되지 않느냐. 이게 거의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또 얘기했었던 핵심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봐가지고서는 당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예산안 대비해서 대략 한 0.7% 정도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도 조금 줄였다. 근데 또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의 줄지 않아서 사실 이거는 시장에 미칠 영향 거의 없다. 본인들 쓸 수 있는 돈은 쓸 수 있다. 뭐라는 식으로 되는 거라서 뭐 무난하게 합의가 나온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뭐 다들 둘 다 불만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뒤로 돌아보면 둘 다 얻은 것도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부채 협상이 우리 계속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주말에 그냥 뭐 한 칼에 날아간 것처럼 없어졌지만, 저희가 제일 궁금해했던 게 이게 진짜 시장에 얼마나 프라이싱 돼 있는 거야.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상 네.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되돌아보면 지난주에 얼마나 프라이싱이 돼 있었던 건가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이 그 주식시장의 랠리는 네. 이것이 AI 때문인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공매도의 상환이 쇼스퀴즈가 발생해서 된 건지를 예. 좀 구분하기는 어렵기는 예.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그 안 좋게 봤었던 부분이 예. 일부 되돌려지는 게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좀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채권 시장 쪽인 네. 것 같아요. 네. 채권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몇몇 그 이제 만기물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격이 벌어져 있었던 네. 예를 들어서 엑스데이트 전날하고 이제 그 다음 날하고의 차이가 크다든지 네. 그 다음에 미국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네. 있다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되돌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더불어서 전체적인 채권 시장에도 좀 최근에 보시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또 한 그런 10bp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일드 커브가 10bp는 내려왔는데요. 그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간밤에 나타났던 모습이 네.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 다우하고 나스닥이 좀 다른 행보를 네. 보였는데 기술주 빅테크가 굉장히 선전을 보였는데 뒤 5월 후반 들어가서는 이게 엔비디아의 힘으로 AI 관련된 게 또 많이 올라갔어요. 간밤에는 엔비디아 1조 달러 클럽도 이제 터치를 했고 네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네. 확실히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네. 나스닥 쪽에서 힘을 많이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좀 반도체 쪽하고도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맨 처음에는 최악은 찍은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증시도 그렇고 반등은 좀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다들 궁금해했던 것은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로 수요가 좀 회복되거나 새로운 뭔가 수요가 붙을 거리가 정말 있을까 그게 없으면은 증시는 정말 단순히 이렇게 바운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얘기한 이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잘 나왔거든요. 사실 실적이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들이 많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의 항복이 계속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셀사이드 쪽도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시티 같은 경우가 의견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바꿨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다가 긍정적으로 바꿨는데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항복이 좀 나타났고 투자자 중에서도 항복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좋은 거는 좀 많이 잡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여전히 가져가자라는 페어 트레이딩을 여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 포지션도 최근까지도 나온 걸 보게 되면 그로스는 커요. 총으로 가져가는 포지션은 큰데 그러니까 매매는 활발히 하고 있는데 네트로 열어놓은 롱에다가 열어놓은 포지션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지금 부채 한도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거 정말로 만에 하나 의회에서 목리를 세게 부리면 어떡할 거냐. 아니면은 사실은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되고 나가지고서 유동성은 본격적으로 줄어든다. 채권 발행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식은 빠질 거야 라든지 뭐 하반기에 인플레가 다시금 급등을 할 수도 있어 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리오프닝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수요단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사실 증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데 그중에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내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나 헤지펀드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요즘 뭐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덜 떨어지는 주식을 고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빅테크가 일종의 뭐 안전자산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아니지만,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뭐 오랜만에 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2% 넘은 것도 참 드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엔비디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네. 뭐 앞서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 반도체 쪽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여기가 움직이느냐 하면은 네. 최악의 경우 이제 재고도 너무 많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네. 있을 때 너무 안 좋으면 감산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고 나가지고서 감산이 진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뭐 재고도 좀 줄고 네. 반도체 가격도 반등하는 시기가 나타날 것이다 네. 라고 예상되는 거에서 보통 한 2개 분기 전부터 네. 반도체 주식들은 바닥에서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은 시장이 생각하는 게 2분기가 최악일 것이다.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될 것이다. 강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소위 말해 이거는 공급 요인만 건드린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바닥에서 주식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한 30에서 50% 반등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더 가려면 네. 수요가 붙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 수요가 붙었던 게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팔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서버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든지였는데 이번에는 다들 설왕설래를 좀 한 거죠. 네. 바닥을 잡았다 보신 분들도 도대체 뭐가 이 다음에는 수요 견인 역할을 할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안으로 나올 만한 게 이거 AI만 가지고서도 가능은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예전처럼 반도체를 좀 그 랠리가 처음에는 감산만으로 랠리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수요로 랠리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가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냥 직접적으로 좀 질문을 해보면 생성형 AI가 결국 시작이잖아요. 네, 생성형 그렇습니다. AI가 시작이고 그게 시작됐으니까 AI 전체적으로 산업이 좋아질 것 같고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니까 엔비디아가 좋은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의 변화가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어떤 수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뭐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일단은 구성이 돼 있냐 하면 네. 챗 GPT가 나온 게 작년 12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새로운 그것도 뭔가 완전히 대중화가 덜 된 기술이 네. 나왔을 때는 그게 대중에게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럼 이걸로 수익을 실제로 올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려야 되거든요. 네.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퍼져나간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네. 실제로 돈을 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이번에 네. 나타났던 거고요. 그 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걸 자기네 검색 엔진에다 조금 적용을 했더니만은 검색 광고가 역시나 눈에 늘어났죠. 띄게 네. 좋아졌던 결과가 나타났던 네.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좀 여러 경로로 조사를 해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 엔진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특히나 비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투자받기가 환경이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니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신규 투자를 조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 AI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IR에 다 나오는 거죠, AI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정말 전통 산업이든 예. 새로운 쪽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든 상관없이 이걸 붙여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래도 하고 정말로 뭔가를 뚝딱뚝딱 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야 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 투자가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아주 고성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뭐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GPU 뭐 이런 것들 100만 원 뭐 대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게 네. 이거는 몇만 불씩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요 투자가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은 몇만 불짜리 정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억 단위로는 들어야지만이 그걸 가지고서 뭘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 메모리도 여기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그 전체 예산에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GPU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네. 그럼 그 비싼 GPU를 달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도 최적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품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해보니까는 메모리 반도체도 제일 좋은 사양을 지금 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경쟁사들 대비 앞서 있고 네.
그와 관련된 수요를 일단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모리도 고사양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 같은 것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서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AI 하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한다는 소식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근데 그거 정말 최적화될 수 있는 걸 이제 붙이는데 분명히 그건 고사양일 거거든요. 그렇게 고사양은 되니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잘 하이닉스.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역시 그 엔비디아하고 마찬가지로 역시나 여기 입장에선 고사양이고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예상치가 틀렸을까? 실제 발표하고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 엔비디아 영역이거든요. 게이밍 쪽이나 이런 경기에 영향을 받는 네. 그런 쪽들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쪽에서 생각보다 이게 그 너무나도 고사양 쪽에서 마진이 높은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예상한 것 대비 너무 잘 나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게 가이던스에서도 나타났었고 실제로 이게 요즘에 나오는 또 기사에서 중화권에서는 TSMC가 오나노 공정에서 요 GPU에 들어가는 뭐 H100이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긴급 오더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받으려면 이제는 몇 달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는 실체가 그 업계 전반적으로 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다 살펴봤을 때 있는 것 같다라고 확인이 돼 버리니 이토록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금광하고 청바지 얘기가 전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예, 그 AI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반도체를 사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금광이 정답인지 몰랐는데 그 금광 킬러가 청바지는 다 샀잖아요. 네, 네. 그 얘기 제가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되든 예. 안 되든 무조건 반도체 너도 나도 다 주문한다는 거죠. 네, 그쪽도 네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그럼 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5월간 좀 많이 좋았던 빅테크들 밸류라고 할까요? 싸다 비싸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관심을 갖기에는 좀 비싼 수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수준에 대해서는? 네, 이제 증시가 순환할 때 보게 네. 되면 저는 지금 그 이제 그 금융 장세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금융 장세는 원래 주식이 좀 비싸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실적에서부터 금융까지 올 때까지는 현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 뭐 과거 대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도 실적 추정치가 사실은 이게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먼저 소위 말해 선반영해서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요를 보고 저리 봐도 과거 대비 뭔가 평균 대비 상단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뒤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바탕으로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저는 뭐 여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실적 장세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실제로는 나중에 걱정해야 되는 건 오히려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잘 나온다라고 할 때 실적 대비 PER이 평균 대비 아직 낮은 것 같아요라는 게 나중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보통은 그때가 시클리컬들은 고점이거든요. 저희가 이미 21년도 상반기에 경험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시클리컬 주식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은 그 이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비싸다고 할 때가 그때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주식시장은 그 방향성이 꺾일 때까지는 한번 일단은 지켜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지금 돌아서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도 보인다. 네, 그리고 빅테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텍 위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기가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간 것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과거에 정말 높았었던 시기들 있잖아요. 네.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까지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상황이 나빠지니까는 비용 관리를 해가지고 곧바로 이익을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안정성이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히 높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용 절감은 앞으로도 안 좋다면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앞으로
좀 하방은 탄탄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것까지 좀 붙다 보니까는 기대해봄직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 충분히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만약에 좀 효율화해 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가 붙는다.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에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이제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면 내려가거나 아니면 정당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네. 위기에 회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빠르게 네, 진짜 보여줬어요. 안정시키느냐. 예, 보여줬기 때문에 빅테크가 뭐 좋아 보이는 거에는 지금 뭐 전혀 지금 이견이 없는데 이제 이미 올랐으니까 이게 따라사기에 이제 부담이 이제 가는 거죠, 다들. 네. 엔비디아 100불짜리가 400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랐죠, 오르기는. 사실 이쯤 되면은 하는 생각과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사실 굉장히 네. 쉬운 힌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언젠가 주식은 항상 이제 비싸다가도 내리잖아요. 근데 네. 내릴 때 한번 뭐 그게 레벨이 얼마든 간에 내릴 때 와 이게 내리는구나 하고 무서워서 더 파는 경우가 있고 아 이제 내렸으니까 진짜 한번 사야지. 내가 빠지기만 하면 살 거야. 근데 빠지기만 하면 살 거야 이런 분위기만 있으면 절대 안 빠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모르지만 약간 빅테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20% 빠지면 많은 사람이 사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10% 빠지면 많은 사람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빅테크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아직 뭐 표결이나 추인이나 이런 게 남아는 있지만 어쨌든 합의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에 지금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제 6월도 코앞인데요. 그렇네요. 네. 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기업들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이게 침체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중요한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너무나 추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적 미래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최근 한 2주는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가장 그 상향의 속도가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뭐 관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수정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당연하다라고 오히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 종목에 그렇습니까? 그 반도체가 이끌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종목들도 실적이 이번에 좋았었기 때문에 네, 분야도 네. 네, 좋은 그런 게 나오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역시나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인플레가 올라갈 거냐 말 것이냐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 왜냐하면은 만약에 인플레가 정말로 이게 많이 고착화되는 걸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제약적인 금리를 너무 또 오래 유지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은행이 사실 금리가 오른 영향 때문에 또 파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또 우려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6월 지금 연준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매파성을 보일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6월 달에 대해 가지고서는 동결에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이전에도 비슷한 건데 항상 제가 그 실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기대치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보는데 이미 기대치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다음 달에 3분의 2에서 가격 반영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좀 꺾였죠. 네. 그 정도로 원래는 인상 안 할 거야라고 네. 보다가 불과 한 3주 정도 만에 네. 이제는 인상할 거야로 확 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좀 매파적으로 나온다고 해버려도 이거는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 시장의 기대를 시장의 심리를 연준이 원하는 대로 정말 요번에 잘 드리블해서 끌고 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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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게 이제 불거지던 시기에는 연준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좀 많이 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끌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보시나 봐요. 네, 저는 작년 한 그 3분기 네. 가 정말로 그 이제 변환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는 연준이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말이라도 참 잘했던 거는 작년에 8월 달에 있었던 잭슨홀 연설에서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사실은 네. 근데 폴 볼커 의장의 발언을 쫙 가져와서 매파성을 한번 제대로 보여줬던 게 시장에는
오히려 크게 봐가지고서는 약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전후로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연준도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대로 매니저하고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만 시장도 굉장히 연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한다고 할까? 매파적으로 얘기해도 좀 디스카운트해서 듣고 완화적으로 얘기해도 좀 디스카운트해서 듣고 네네. 연준의 속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짜 안 잡힐 수도 있고 뭐 데이터를 뭐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작년처럼 뭐 CPI 0.1% 틀리면 나스닥이 2%씩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적지 않을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네. 그 이제 시장 중에서도 원래 같으면 이런 부분은 채권 시장이 잘 알아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변동성만 봐가지고서는요, 주식 시장이 여기에 좀 담담해진 것 같고, 맞습니다. 채권 시장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채권의 베팅이 생각보다 너무 좀 과도한 면은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식보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거의 같습니다, 요즘은. 네, 그래가지고서 채권에 좀 그런 좀 화들짝 놀라는 모습, 위든 아래든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더 요즘 봐가지고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밤에 보시면은 또 하나 좀 뉴스거리 될 만한 게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유가가 떨어진 거가 핵심적인 게 그 최근에 사우디에서는 다음 회의 때 마치 추가 감산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공매도 세력에게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러시아는 보게 되면은 별일 없을 것처럼, 그러니까 다음 회의에서 변화가 없을 것처럼 최근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저희가 증거를 발견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 70년대 지나고서 80년대 들어와가지고서 결국에는 오펙의 카르텔은 깨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깨질 때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오펙 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익 집단이고 뭐 강력하게 서로 간에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깨질 때 보면은 화끈하게 깨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봤었을 때 오펙이 사우디가 정말 근근히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카르텔이 유지가 되는 거지, 결국 맨 마지막에 80년대에도 카르텔이 깨질 때에는 나중에는 사우디가 다 무시하고 점유율 경쟁으로 돌변하면서 유가가 40불 게 6불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봐가지고서는 뭐 그렇게까지 저는 오펙의 카르텔이 강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네. 유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인플레 자극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가 4% 빠진 거는 수요 단위라기보다는 오펙 플러스에 관련된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다음 회의에서 최근에 네. 사우디가 좀 추가 감산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온 거죠. 우리가 전에 80불 근처에서도 저희가 얘기할 때 네, 네. 감산을 한다고 발표는 하지만 네. 뭐 이미 거기까지 가 있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맞습니다. 감산이냐 예. 네, 그런 네.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감산한다 그러면 그 얘기가 진짜 나올 것 같아요. 감산을 실제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여기서 피해가는 것도 있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네. 감산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뭐 여러 경로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네. 나오고 있다 보니 그게 똑같습니다.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아무리 산유국이 기름이 펑펑 나온다고 하더라도 쓰는 돈도 많거든요. 그거에 네.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걸 충족을 못 시키면은 이래저래 새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오펙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인 게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님하고 5월 마지막으로 뵙고 6월에 뵙게 될 텐데 5월 증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셀린메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약간 네네네. 무색하게 좀 예. 시장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6월 네네. 증시도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행히 하여튼 세린메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6월부터는 뭐 제일 큰 이벤트라고 하면 FOMC인데, 네. 뭐 FOMC를 다들 중요하게 보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뭐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업 실적이 어떨 것이냐인데, 최근 소매업체 쪽에서도 과도하게 이제는 재고를 줄여나가지고서 조금 늘려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 장세라는 거는 줄여놨던 재고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재고를 우리도 좀 다시 쌓아 나가 볼까라고 할 때부터가 그 실적 장세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드디어 기다리던 실적 장세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가지고서 증시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닝 시즌이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는 그런 실적을 보려면 어떤 데이터들을 봐야 되나요? 네, 결국에는 뭐 좀 그런 이제 소비라든지 네. 아니면 한국의 뭐 수출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지금 실제로 어떠하냐를 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그 데이터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광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